네, 8월 17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여의도에서 네. 오늘 처음 뵙죠? 맞습니다. 여의도만이 아니라 참 몇 개월 됐죠? 한 네. 4개월 만에 뵙는 예. 것 같아요. 그동안 건설업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한 4개월 전에 촬영할 때도 건설업이 참 괜찮았었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어떤 그때 전망도 좀 좋게 보셨었고 그 이후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상반기 건설업종 주가 지수는 사실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안정적으로 이익도 찍히고 업황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러 모멘텀들이 좀 맞물리면서 상반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건설 업종 지수가 한 30%가량 떴더라고요. 코스피 대비로 보더라도 한 17%포인트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종을 오래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건설업종이 코스피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거는 사실 좀 보기 흔한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다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에서 달라진 거는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반기에도 특히 주택 부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익이 나올 것이고 또 낮은 기대감 대비로 봤을 때는 해외 부분도 안정적으로 수주 실적들이 하반기 중심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건설업종 비우고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어지는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어떤 정책 테마, 대선 테마, 뭐 이슈 관련해서도 건설주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너무 좋지만 계속해서 좋다 하더라도 보통은 우리가 뭐 보통 선반영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주가는. 네. 지금의 어떤 주가 밸류는 어떻습니까? 사실 밸류로 봤을 때는 뭐 과거 대비로 봤을 때는 PBR 지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변화한 ROE 레벨 혹은 이익 레벨을 좀 같이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건설업종이 과거 대비로 봤을 때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제가 추정컨대 특히 주택 부분 중심으로 봤을 때는 2, 3년간은 안정적인 이익이 충분히 찍힐 수 있는 시기여서 충분히 뭐 실적면으로 보더라도 하방은 막혀있는 시점이고 더더군다나 이번 하반기는 사실상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시점이어서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한 방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대선 테마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대선 때가 되면 이렇게 건설이 어떤 식으로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나요? 사실 건설업종은 정책적인 부분과 연계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뭐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기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잘 갔었던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뭐 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러한 이익률이 꺾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쏠리는 시기에는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 어떤 대선 후보도 부동산 공급을 축소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부분 중심으로 P랑 Q가 동시에 늘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한 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쪽에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설 기업들이 그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 이 부분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재건축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좀 빠르게 풀리기는 쉽지가 않은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했다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뭐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는 뭐 사실상 뭐 지금도 이번 상반기만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떴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건설주 입장에서는 뭐
그 남아있는 한방이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어떤 건축 물량이 있는 기업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건가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발주처 자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특성상 브랜드력이 높은 아파트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특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설사일수록 좀 수혜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결국은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반기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기업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펀더멘탈 대비 못 갔었던 종목들도 꽤나 보이는 상황이어서 몇몇 중소기업들은 종목 플레이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는 하반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대형주가 못 가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이었잖아요. 흐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수익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건설주는 이상하게 중소형주가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다, 잘 안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건설업종과 관련해서 이슈 두 가지를 뽑자라면 주택 공급 확대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대형사에게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사이클 속에서 대형사들의 마켓시어, 점유율도 같이 늘어나는 국면이어서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마켓시어도 늘어난다라는 것은 너무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도 사실 중소형사 대비로 대형사들이 사실 본사랑 1대1로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많아서 해지가 되는 부분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건설업종은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양호한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고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중소형 건설사들은 특이하게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를 받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종목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하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흐름은 대형주가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대형주가 너무 높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중소형주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종목들은 생각보다 밸류가 낮은 편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예요? 뭐 제가 사실 커버리지 아닌 종목들을 언급을 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냥 데이터만 말씀을 드린다라면 태형건설이라는 종목은 데이터 어제자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상반기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설업종이 다 갈 때 유일하게 못 갔었던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동사만의 유일한 악재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양 물량도 작년 대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이 분양 물량 내에서 자체 물량도 상당히 커서 이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다라는 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부각이 될 수 있는 건설사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 우리가 이제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대형 건축 회사들이 이제 건설 회사들이 괜찮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도시라든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대형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급 물량이 제가 한 4개월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숫자보다 더 잘 나올 만한 개연성도 있어 보여요. 물론 분양이라는 게 일시를 딱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정했었던 물량들이 내년, 내후년으로 이연될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점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예상보다 분양 물량이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고 제가 한 40만 호 정도는 최소 2021년도 분양 물량이 찍힐 수 있을 것 같고 랩스라는 데이터 통계 기반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예상 분양 물량이 49만 호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전년에 한 36만 호 정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제가 생각하건대 내년에도 40만 호 정도는 분양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사이클인 것 같아서 대형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소형사들도 분양 물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분위기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시점이 어떻게 건설 그 회사에 대한 그 관심을 갖거나 매수를 하거나 하기에 좋은 시점인가요? 아니면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주택 공급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올해 건설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본다라면 우리가 주택 쪽에 너무 정책적인 모멘텀 혹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건설주를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의외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현대건설을 대표하는 해외 익스포저가 높은 건설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었던 상반기였습니다. 뭐 GS건설은 뭐 단연 연초에 좀 빠르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연중 갈수록 좀 쉬어가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어서 오히려 주택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전 여전히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대형주 가운데서는 탑픽으로 보시는 게 어디예요? 저는 GS건설이 그때도 GS건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 현대건설 현대건설이었나요? GS건설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건설도 여전히 좋게 봅니다만 그냥 주가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GS건설이 생각보다 덜 올랐다. 그리고 덜 올랐었던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1분기, 2분기 실적의 영향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특히 2분기 실적 뭐 저저번 주에 나온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소 일회성 이슈들이 많이 꼈었던 분기였기 때문에 저는 분양, 실적, 수주 전부 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몰려있는 건설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펀더멘털 매력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률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뭐 잠깐 나왔지만 현대건설, 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GS건설로 바뀌게 된 거, 그렇다면은 매력이 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건설업종 대형사 중심으로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다만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봤을 때 GS건설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오늘자 제가 종가는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GS건설 45,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TP 목표 주가로 5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뭐 한 6개월 내에 30% 이상의 업사이드는 열려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우리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 엔지니어링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게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된 가격인가요? 아니면은 아직 그것이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가격인가요? 현대건설에 대한?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대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뭐 밸류라던가 상장 시기는 조금 더 봐야 될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언론 기사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10조에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10조에 진짜 상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이 10조인데 형인 현대건설이 6조 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역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면 현대엔지니어링의 밸류를 땡겨올 수 있다라면 현대건설의 업사이드 더 남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엔지니어링 상장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분양이라던가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추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측면에선 현대건설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엔지니어링 상장하게 된다라면 현대엔지니어링을 좋게 보셔서 현대건설을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올해 되는군요. 하반기 즈음에 상장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상장 시기가 좀 딜레이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장 밸류는 뭐 10조 원 내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장외가 기준으로도 한 9.5조 이상까지는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건설업에는 뭐 영향 받는 게 없나요? 물론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합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뭐 해외 현장들이 셧다운되게 됐을 때는 예상보다 공기가 지연될 만한 우려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이게 예상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셧다운된 현장들이 전혀 없어서 2분기 때 정말로 피본드 콜로 대표되는 일회성 이슈들이 있었던 거를 차치하고 본다라면 안정적인 이익들이 하반기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산됐을 때는 충분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팔로우업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건설주 보면은 그 뭐죠?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할 때 어떤 거 가지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할 때 논란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중소형주 같은 데에서는 워낙 PER이 낮은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PER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보통 PBR을 기준으로 PBR 로? 보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북밸류에다가 뭐 타겟 PBR 같은 걸 곱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뭐죠? 이 건설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관심,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그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이거는 뭐 대선이 좀 본격화돼야 될까요? 언제쯤 관심이 좀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시장의 관심이? 건설업종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계속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건설업종을 오랫동안 디밸류를 줬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돈 잘 벌고 있고 지금 캐시도 많이 쌓아놨는데 캐시를 쌓아놓고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뭐 배당을 주던가 아니면 뭐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시화를 보여달라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건설사별로 좀 마켓을 잘 잡고 조금씩 가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하반기에 가장 큰 화두일 수 있는 ESG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된다라면 이 주택 부분 이상의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표적인 건설사로 과거 SK 건설로 불렸었던 회사가 최근에는 SK 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바꿨거든요. 아, 플랜트. 네, 근데 에코라는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다시피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SK 건설을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랑 완전 다른 밸류로 보게끔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서 여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다른 건설사들도 주택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신규 사업에 투자해서 가시화를 시킨다라면 멀티플을 바꿀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통 ESG가 요즘 화두기는 한데 건설 쪽에서 어떤 부분이 그 ESG가 연결이 되나요? 무슨 친환경 자재? 친환경 건물, 뭐 친환경 자재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업단에서는 혹은 신규 사업으로 많이들 진출하는 방향성 자체가 폐수 처리라던가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허가 사업이기도 하고 건설업종과 연계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함께 사업을 영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폐기물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뭐 IS 동서 같은 건설사들도 뭐 건설 부분에서 이익이 잘 나와서 주가가 갔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이 폐기물 기업들을 잘 인수해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좀 가시화가 있은 다음부터 멀티플이 좀 다르게 매겨졌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폐기물 처리나 폐수 처리는 이와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PBR 기준으로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건설회사의 밸류는 PBR 한 몇 배 정도면 좀 우리가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PBR 건설업종 사실 뭐
진짜 주가를 잘 못 받았을 때는 막 0.3배까지도 받았었는데 뭐 이번 상반기 때 뭐 0.8배 이상까지도 받았었고 뭐 심리적인 저항선처럼 느끼시는 부분이 한 배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ROE 레벨 자체가 과거 대비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ROE가 높아졌다라면 과거 추세 대비 PBR이 높아졌다고 해서 단순히 고평가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변화한 이익 레벨을 같이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PBR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이 건설주의 어떤 상승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이런 대선 시기에 어떤 이런 상승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매도 시점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선거 끝나고도 계속 가는지 아니면 선거 전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떤 대선 후보든지 지금 부동산 공급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 지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부동산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명확한 명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몰티플이 단기간 내에 급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뭐 좋은 기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2, 3년 동안은 안정적인 이익 레벨이 찍힐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오히려 하방을 되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싸게 사자. 네, 그러니까 뭐 장의 성격 때문에 혹은 외생 변수 때문에 주가가 좀 이상학적으로 눌렸을 때 이것을 잘 잡으신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상향 기조는 맞지만 하방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금호건설 커버하시나요? 네, 커버를 하는데 네. 그 금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금호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질문들이 들어와요. 최근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달리는 댓글들 보면은 되게 싼 것 같은데 왜 계속 하락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네, 건설 중에서 금호건설 사실 상승률로 본다라면 나쁘지 않은 상승률을 보였었고 저는 사실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가히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금호라는 그룹 자체가 사실 본업 외단에서 조금 노이즈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때까지 조금 있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까지는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박상구 회장님으로 대표되는 지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어서 본업 외단에서 주가가 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금호건설 펀더멘털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올라오는 건 둘째 치거니와 분양 물량의 질을 나눠서 봤을 때 자체 물량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주택 부분 중심으로 탑라인도 성장을 하지만 이익률 개선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더더군다나 DPS,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배당 DPS가 빠질 개연성은 없어 보여서 여러모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건설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중소형 건설사가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밸류가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싼 중소형 건설사를 갖다 대면서 이 건설사도 분양 물량이 느는데 뭐 금호건설은 그거 대비는 멀티플이 더 비싼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성장 여력이나 아니면 향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보여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또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건설사이기도 해요. 네. 네. 지금 그러면 대우건설하고 이제 중흥건설 이야기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인수하고 나서 인수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대우건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네.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사실 대우건설도 펀더멘탈 되게 괜찮습니다. 뭐 모든 건설사 다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대우건설은 다만 주가 추이가 그러면 펀더멘털 좋고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흘러내리냐 했을 때 이 본업보다 더 추가적으로 주가가 레이팅이 됐었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게 매각 모멘텀이랑 맞물리면서 펀더멘털의 상승분 이상으로 주가가 갔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소멸된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주가 레벨이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실적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하방은 견지할 수 있는 건설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흥건설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은 글쎄요, 이거 모르겠어요. 인수하는 회사가 올라가는 건지 인수당하는 기업이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중흥건설의 어떤 그 펀더멘털이라든가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나서 어떠한 경영 전략성,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시점이어서 저도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 혹은 서울 수도권은 택지가 없기 때문에 택지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대우건설은 아시다시피 푸르지오라는 상당히 우량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겟을 한다라면 이쪽 시장에 대해서 마켓쉐어를 늘려갈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중흥건설은 앞으로 나오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중흥은 택지 개발과 관련된 주택 공급, 대우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주택 공급을 노선을 유지한다라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우려하시는 포인트는 그거이실 것 같아요. 푸르지오가 중흥이라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사한테 인수가 된다라면 이 푸르지오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좀 희석이 되면서 좀 플러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중흥이 대우건설 인수한 다음에 어떠한 방향성을 좀 가질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주가도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혹은 세로뉴스라고 해서 관련된 이슈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단순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주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이제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자재는 사실 작년에 특히 가구나 인테리어 쪽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연도 시작 전부터 작년에 높은 기저 대비로는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해일 것 같긴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특히 가구 같은 경우에는 목재 가격이 급등하면 당연하게도 마진 스퀴즈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기업 한샘이나 지누스를 예로 들어서 봤을 때 한샘은 사실 2분기 실적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예상보다 영업이익의 방어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 2분기 영업이익 한 250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270억 원 이상이 나왔고 이 목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7월분부터 판가를 인상한 가구를 판매한 영향도 있었었고 또 판관비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세이브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예상보다는 마진 스퀴즈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잘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구 인테리어 업종들 중에서 생각보다 선방을 상당히 잘 보이고 있는 건자재 기업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누스는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오늘 또 종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우려할까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특히 통관 물류비라던가 해상 운임비 같은 것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익률에 대해서 사실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 있는 국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계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3분기, 4분기 실적 특히 탑라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주가 흐름이 양호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고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통 주가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좀 차분해지면 이 건자재 쪽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 건지.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움직이기는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같이 움직였다가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안 나왔다. 혹은 예상보다 프라이스의 상승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많이 빠지고 다르게 실적이 방어가 되는 회사들은 여전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고 이런 측면이 있고요. 건자재가 투입되는 시기별로 파이프라인이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사실상 좀 무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랑은 다르게
건설주가 갔을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학습이 되신 것 같아서 딱히 순서에 뭐 1등이 가고 2등이 가고 이런 순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인테리어 관련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테리어주에 대해서 괜찮은 실적이 나왔던 걸로 찾은 그 이유가 결국은 그 집안에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이제 집안에 있는 네. 그 방콕하다 보니 네. 뭐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근데 이제 다시 그 리오프닝이 화두가 되다가 이제 다시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네. 인테리어주도 그럼 다시 이런 과거의 흐름을 다시 찾게 되는 건가요?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뭐 코로나의 급증과 급감의 추세랑 무관하게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작년에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인테리어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주택 거래량이 떨어지면 뭐 리하우스로 대표되는 뭐 리하우스라던가 인테리어 관련된 실적들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관관계가 많이 희석되어 있는 단계여서 말씀하신 대로 집에 대한 관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어떠한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지인들 이렇게 집 가고 뭐 모르는 사람 집에 가도 인테리어 한 데 곳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 스탠다드 그대로의 그 아파트조차도 그대로 사는 집이 뭐 제 주변은 그렇게 좀 있더라고요. 다들 여윳돈이 생겼나? 지금 아까 그 ESG 관련해서 이제 폐기물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은 폐기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로 많은데 폐기물이 상반기 때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좀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발표된 탄소중립 2050에서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오지 않을까 싶고 폐기물 특히 매립 중심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작년까지 매립 단가가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상승률 둔화적인 부분으로도 주가가 좀 크게 모멘텀을 못 받는 측면이 있긴 한데 저는 일회성 요인들이 다소 껴있는 단가 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한국이 좁은 땅덩어리 대비로 봤을 때 소각 비중이 OECD 평균치 대비로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 이 소각 비중이 뭐 점진적으로 늘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의 소각의 트랙 레코드를 잘 쌓아왔었던 상장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허가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다소 커 보이고 추가적으로 소각이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 과정상에서 나오는 스팀 매출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붙는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 관련해서도 펀더멘탈 관련해서도 다시금 보실 때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좀 주가는 조정을 받아온 거죠? 네, 맞습니다. 주가가 사실 상반기 때는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제 새로 그 매립지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인허가 받기가 어려우니 기존에 많은 그 부지를 확보한 어떤 기업이 아마 가치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뭐 대표적으로 상장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뭐 YN텍이라던가 코엔텍이라던가 뭐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TSK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 TY 홀딩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SK 에코플랜트 등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아직 종목 레포트를 쓰지 못해서 종목명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최근에는 중소형사 중심으로도 이 소각이라던가 폐수 처리 쪽에 좀 많이 진출하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폐기물 처리를 떠나서 폐수 처리까지 좀 확장해서 본다라면 GS 이니마, GS 건설의 자회사인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고 수주 물량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아서 ESG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뭐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건설사들이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는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규제가 점점 더 엄격화될수록 이것과 관련된 뭐 기존의 사업을 잘 영위해왔었던 기업들은 추가적인 실적 수혜, 모멘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쓰레기 매립장 이것만 소각이라든가 매립하는 거 이것만 생각했는데 폐수라는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넓혀지고 있고
각각의 밸류체인에 집중하던 회사들이 좀 밸류체인을 넓혀서 가져가시려는 분위기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각이랑 매립만 했다가 이제부터는 재활용 쪽에 좀 밸류체인을 확장한다거나 혹은 뒷단에 O&M을 좀 확장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하나의 뭐 서큘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라면 저는 조금 다른 개념의 멀티플 적용이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이클링을 한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 네. 네. 그래서 그런 이거 회사가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런 그림을 완성하고자 하는 몇몇의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을 되게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유관 산업과 관련해서 M&A 시장이 상당히 핫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아직 그 말씀하시긴 좀 곤란한가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기업. 저는 비상장 중에서는 SK 건설, SK 에코플랜트 좋게 보고 있고요. SK 플랜트. 네, 기존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YN텍이나 코엔텍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밸류체인 확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뭐 이제 상장하게 될 기업이 있다고 그러셨던 게?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아직 레포트를 안 써서. 네. 혹시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폐배터리 문제. 사실 그 배터리가 지금 우리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거는 어떻게 폐기를 하는 건가요?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최근에 GS 건설이 뭐 영일마 근처에 그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단순히 폐기한다거나 버리는 게 아니고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환경적으로도 플러스 요인이고 이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쪽 시장도 폐배터리가 성장한다라는 걸 가정하면 당연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리사이클링 한다는 거는 그게 항상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뭐 부속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어떤 방식으로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재 내에서 좀 값비싸고 빼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만이 아니라 네. 일부만 빼서 네. 다시 부품화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ESG가 요즘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에서 큰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는 배터리 회사들도 이 리사이클링에 대한 플랜이라든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해질 것이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설주에 투자하는 분들이 투자할 때 꼭 조심하거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거. 건설주들은 사실 막 흐름 자체가 급변한다기보다는 중장기 방향성을 가지고 뭐 실적이라던가 수주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주의할 포인트로는 정책적인 방향성이 크게 바뀐다거나 아니면 해외 발주 시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 데이터가 뭐 급변을 한다거나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좀 보실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하고요. 뭐 기존에 수주를 받아놨던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익이 찍히더라도 이런 분양이라던가 수주 물량들이 계속해서 고간을 채우지 못한다라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멀티플을 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시장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각사들의 수주를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데이터로 좀 축적해 나가면서 트래킹 하시면 좀 이익 레벨이라던가 주가 레벨을 예상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와 함께 오늘 주식시장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아주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에 떨었던 한 주였는데 일단 좀 진정이 돼가는 것 같죠? 오늘 모습 보니까. 네, 아마 뭐 지난주에 팔 물량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그게 뭐 1차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쪽발된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윈터 이즈 커밍,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래서 4분기,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반도체 스팟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컨트랙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고정 거래가가 이제 거래 그 이제 장기 공급 계약 가격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매도를 좀 하셨던 것 같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 지금 가장 경기가 좋은 미국으로 좀 스위칭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에 있어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 마이크론이 이 리포트 나오고 나서 좀 빠지다가 네. 이제 그쪽도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네. 좀 안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장세가 그렇게 어제 미국 장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좀 조종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정부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견제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먼저 맞았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지금 뭐 장이 빠지고 있는데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거다. 아마 투자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네. 안 좋아요. 그럼 코스닥은 뭐 2% 넘게 급락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항생이라든가 지금 뭐 일본은 어저께 좀 많이 빠졌었고 네.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좀 모습이 안 좋은데 네. 뭐 특별한 악재가 있나요? 뭐 미국 빼고 다 악재인 것 같은 주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뭐 그때 말씀드린 심리예요, 그냥. 근데 결국에는 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또 그 미국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 테이퍼링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키를 한 줄로만 말씀드리면은 테이퍼링이 언제 될까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언제 하는 거지? 이거 도대체 어떤 경로로 경제가 가는 거지? 라고 의심했을 때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휴일 동안 이렇게 반도체를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밑에 월이 들어갔는데 이게 일자별로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뭐 금, 목, 수, 화, 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거의 코스피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그 회색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 반도체를 판 거죠? 그러면? 네, 그냥 반도체를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시장에서는 반도체만 파는 거지 한국 시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1위부터 5위까지 내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25%, 뭐 우선주까지 하면 30%가 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30% 정도 되고요, 미니멈. 그다음에 이익의 비중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보면 최소 2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시장을 팔 때 반도체를 제일 먼저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주가를 좀 팔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난주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린 표를 이제 좀 보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거래 금액 전체보다 더 많이 반도체를 판 거니까 다른 업종은 사고 이제 이 업종을 팔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중 조절을 했다라고 기계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초 대비해서 왜 다른 미국은 괜찮은데 왜 다른 나라는 다 왜 특히 이러냐? 신흥국 중심으로. 네, 제가 요거 중국 포함 13%, 중국 제외 16%가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수익률이? 수익률이 지수의 순위만 바뀌고 지금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별 종목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순위가 조금 바뀐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밀려나면서 S&P 500 관련된
대형주, 그러니까 뭐 에너지 업종이나 아니면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왔고, 의외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레벨업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뭐 여기 하위권에서 중국 바로 앞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이제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는 거의 키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주저앉는 모습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중국 프록시로 이제 외국인들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한국만 지금 안 좋은 거네요. 네,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실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 대만이 조금 나은데 그다음 한국, 그다음 중국. 이렇게 보시면은 나머지 여기 이머징 국가는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머징 국가 주가 수익률은 더 안 좋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백신의 보급률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보는 뷰가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 볼 때는 그래도 백신은 미국이 제일 안전해. 미국 쪽으로 지금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에서 자금을 못 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흥국의 투자는 네. 그 돈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 상태에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게 이제 추가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뭐 5월 달부터 5, 6월, 7월 계속 이머징에서 액티브 자금이 계속 빠진다고, 패시브, 액티브 할 거 없이 다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를 그냥 비중을 아예 줄여버린 거죠, 이번에. 네, 그래서 뭐 펀드 입장에서는 오버웨이트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기존의 뉴트럴, 저희가 이제 뉴트럴이라고 하면은 펀드의 시가총액 맞춰서 이제 보통 맞춰놓는, 시장 비중하고 맞춰놓는 그런 거를 이제 뉴트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더웨이스로 하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중을 줄입니다. 네. 기계적인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전반적인 이제 떠나려고 하는 데에는 물론 뭐 말씀하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네. 이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보니까 여행주 같은 리오프닝주들 네. 상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지금 한국도 보면은 유통주들 실적을 보면 유통주들은 월별로 실적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6월달 실적부터 이미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류주나 이런 것들은 뭐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 회사 FNF나 실적이 나와서 오른 주식도 있습니다만, 하반기 때 다 섬유유업국은 다 소비를 안 좋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좀 빠졌죠. 사실은 뭐 6월 달부터 섬유유업 쪽은 5월, 6월부터 벌써 이미 빠지기 시작해서, 사실 미국의 기조적인 소비가 반등이 나온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이쪽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그렇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반도체 이제 휘청거렸다가 이제 다시 안정을 찾는데 이걸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게 전반적인 전 종목으로 이게 확산돼 갈 것이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로 인한 어떤 주가의 하락 움직임.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RSI 모델이라고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약간 코스닥이 바닥 같습니다. 아니면 약간 과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가격 지표로 만드는 모델이라 사실 확률이 중간은 못 맞추고요. 상단하고 하단은 좀 잘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이제 이게 약간 여기서 이제 나왔다. 4월 달부터 이제 코스피가 계속 나왔다가 잠깐 올랐다 다시 빠지는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하단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는 저는 반등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선물 매도세가 이제 많이 나왔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이제 들어 올리는 선물을, 그래서 이제 선물이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단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가 뭐 하방으로 계속 뭐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현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4월부터 사실 계속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계속 팔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곧버스라고 하는 코스피 이제 200 인버스 관련돼서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게 이제 앞으로 반등할 것이냐, 네. 아니면 횡보로 할 것이냐, 이제 이것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술적 반등 이후 횡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가를 약간 보시면 올랐다가 네, 시가총액 상위주라고 말씀드리기 좀 무색할 만큼 주가가 빠졌거든요. 아니, 빠질 때는 네, 진짜 고점- 중소형주 같이 네, 빠지더라고요. 고점 대비 25% 빠진 거는 왜냐하면 이게 오른 상태에서 빠졌으면은 좀 이거는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오른 게 없이 그냥 빠졌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한 번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을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700억을 사고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가끔 이제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관심이 카카오,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예. 제가 요즘 화두가 네, 그거예요. 제가 중소형주 관심 이제 전문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뭐 요즘 뭐 시세나 이런 거 IT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좀 제 주특기가 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종목들 아예 안 물어보십니다. 네, 그냥 뭐 제가 예전에 제가 연초부터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그냥 카카오뱅크, 카카오 언제 오르냐 이것만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진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뭐 윤지호 센터장님이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M2의 증가율이 6월 달에 꺾였다. 그거를 이제 먼저 반영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반도체가 꺾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 시장의 전체 EPS를 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해 대비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상반기 때. 그러면 연간에 저희가 나올 게 뭐 100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120, 130이 돼야 증이익이 되는 건데 올해 100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가 빠지면 7, 80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에서 내년도에도 반도체가 만약에 지금보다 가격이 더 빠진다면 그냥 70대 70이면 그냥 플랫 아니야? 그러면은 주가는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쉬면서 이제 다른 성장주들이 2015년, 16년도까지 쭉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때와 관련된 그때나 관련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그래도 이제 주도 섹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주도 섹터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오늘 주가가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거 솔직히 이거 이렇게 10몇 프로씩 오를 수 있는 건가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가 네, 왜예요? 네, 오늘 40조를 찍었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40조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저도 그때 뭐 나와서 뭐 PSR 밸류에이션 뭐 거래액 밸류에이션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KB금융하고 신한금융지주가 두 개에다가 각각 20조입니다. 두 개 합친 40조가 이제 된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과연 분석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나 뭐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지금 거의 약간 믿음이 됐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 업종이나 아니면 이런 핀테크 플랫폼 업종들의 멀티플을 높이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주디니 분들이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호재들이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예. 주린이 분들은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네네. 이거 괜찮다 그러면 보통 사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그 전략이 단순한 전략이 오히려 더 지금 먹힐 수 잘 있다. 먹힐 수 있겠다. 오히려 뭐 기관 투자가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여의도의 전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그치, 왜냐면 본질 펀더멘털을 따지고 가치를 네. 딱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아니거든. 네,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초입 국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반도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게 이제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많이 나오는 섹터가 지금 2차 전지 빼고는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엔 바이오밖에 없을 수 있어서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바이오에 몰리지 않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뭐 기술적 반동 이후에 주가는 횡보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 외에 이제 시장이 어떤 순환의 성격으로 네. 바이오주가 이제 상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반도체에 워낙 저희가 글로벌로 잘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시가총액 1, 2위가 이제 반도체였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2차 전지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시총 상위주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플랫폼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할 건데 이제 카카오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결국엔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주면서 저희도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때문에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그 IT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은 좀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네, 경쟁력이 숫자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매수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반도체 팔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산업 변화의 초입 국면에 베팅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는 국내 투자자들이 잘 알잖아요. 저희가 써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유저의 제가 지난번 IPO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군들의 성장성을 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을 버는 거를 보면은 이제 KB 금융지주나 아니면 신한지주가 더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분기에 몇 천억씩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고 국내 투자자들은 아 이거 비싸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뷰들이 많으신데 외국인들은 카카오가 다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러면 예 그리고 20대가 많으면 성장성이 좋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상위권에서 땡겨버리니까 이제 국내 주식 투자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굉장히 씁쓸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네. 불안하니까 팔지 이게 네. 고점일 것 같으니까. 올라가면 팔죠.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매수할 때 그냥 그 뭐죠 저 MSCI 지수에 네네. 편입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사대야 되는 물량 200이 포함될 거니까 그런데 지나고 가도 계속 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 밸류에이션보다는 방향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미래는 카카오뱅크가 먹을 것이다. 이걸 네, 보는 네. 거군요. 그래. 최근에 2차 전지도 뭐 저희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저 빼고 다른 분이 또 분석을 하셨는데 외국인이 계속 지분을 사서 올렸더라고요. 어떤 그 2차 전지. 아,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임이라든지 LNF라든지 다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르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들하고 개인들과의 싸움이 아닐까. 요즘에는 뭐 오늘도 제가 이제 뭐 매수 매도 이런 걸 보니까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지 뭐 기관은 중간에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코스피 가지고 기관 순매도가 1,000억인데 뭐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보통 하루에 이제 사시면은 뭐 1조씩 사시는데 뭐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이제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투자자들은 안 오른단 말이야. 이미 내가 사놓은 주식이. 그러니까 네. 답답한 거죠. 오히려 빠지기만 하고. 주가는 사실 뭐 1% 안 빠졌지만 심리적으로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종목들은. 네,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카카오뱅크는 오르는데 제가 가진 IT 종목은 계속 빠지면은 이게 위에 오르는 거 15%, 그다음에 제가 빠진 거 10% 생각하면은 상계해 보시면 30%의 기회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주리분들도 그때 제가 지난번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는 2배 어렵고 제가 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4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작년 대비 하반기는 8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네, 그런 사유를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걱정이 된다기보다 궁금한 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좋은 모습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네. 카카오가 좀 반등할 만도 한데 네. 카카오는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다일루션 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의 시가총액을 가진 어떤 알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로 하면은 이제 다른 회사가 되거든요. 이제 물적 분할은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실적 어느 정도 땡겨오기 때문에 할인율이 조금 적용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의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냐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카카오도 여기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온 시총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에서에 속해 있던 회사긴 합니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뭐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뭐 네, 40조 그리고- 가까이 네, 됐으니까.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빠지니까 40조면은 지금 투자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진짜 깜짝 놀란 게 기아랑 한번 시가총액 비교해 봤는데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재스러운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조업인 어떤 기아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과거 네네. 전통적으로. 봤는데 기아가 오늘 딱 오늘자로 38조에 주가 빠져 38조.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40조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역전됐는데 이거를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카카오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냥 일반 카카오 주주들이 기대했던 카카오뱅크가 오르면 카카오도 같이 오를 거야. 네. 뭐 이거는 아직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 번에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게 작년에 SK 케미칼은 껍데기다라고 하면서 또 엄청 빠졌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올해는 또 그래 SK 바이오사이언스 못 샀으니까 나는 SK 케미칼로 그치, 프락시로 지분을 할게. 또 그만큼 가지고 네, 그게 있으니까. 이제 밸류가 이제 지분 가치나 이런 걸로는 어느 정도 지금 시가총액하고 차이가 안 날 때는 잘 안 사다가 이게 그럼 저게 계속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 뭐 이런 거 계산해봐서 이게 괴리가 너무 크다 하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면 아마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지분 가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희망의 끈을 굳이 놓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반드시 오를 거야라는 이제 어떤 믿음, 네. 이게 이제 확신이 가득 차 있죠. 네. 이것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외국인에게 달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시가총액의 상위는 사실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개인 투자분들이 사서 올리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기관이 뭐 지금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순매수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싼데 방향성을 보고 백신 국산화되면 수혜가 있겠지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숫자나 이런 걸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그럼 언제 다시 돌아와 줄 것이냐, 언제 다시 이 대형주들을 사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네. 그러자면 이제 환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환율은 깜짝 놀라서 1180원대 가까이 올라가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이러면 외국인들은 더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오르면 사실은 네. 저가 매수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 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로 갔다는 얘기고 원화가 약세일 때 사서 이제 환차익과 이제 캐피탈 게인 저희가 주가가 올랐을 때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생각을 좀 편하게 하시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이제 1180원 이러면 계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0원에서 1100원이 가면 원화가 10% 정도 이제 하락한 거죠. 가격 가치. 왜냐면 달러가 강세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원일 때 일단 100원인 주식을 샀다라고 치면은 만약에 주식이 1100원일 때 사면은 이게 반대로 환율을 강세일 때 환 효과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환율만 오르면은 환 익스포저를 보통 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해지를 안 해놓고 하면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환해지를 안 해놓고 이제 환을 풀어놓고 보통 베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머징 국가나 이런 쪽에는. 그러면은 사실은 환만 움직여도 주가가 움직이면 2배로 먹을 수 있는 양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약세로 가 있을 때 사는 게 되게 외국인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높아질수록 네.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할수록 네.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예. 그렇다면 지금 1,180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급격하게. 네네. 이런 상황이면 또 들어오기 좋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은 원래는 1,200원대에서는 이게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네. 지금 투자하기 좋은 어떤 그러니까 원화의 하락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이게 끝인지 더 자기가 산 다음에 더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더 하락하면 손해니까 네. 그 끝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머징 전반적으로는 자금은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이 그럼에도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저희끼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기관과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주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긴 했지만
1,200원이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규어잖아요. 그게 이제 전고점이 1,200원 정도 되거든요. 1,200원을 넣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리스크 이제 온 효과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은 리스크 온 모드로 여겨진다라고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조금 뜻이에요?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 온은 리스크가 있구나. 그냥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를 이제 리스크 온 모드로 여겨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고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는 한국 경제에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가 위험하다. 네. 이런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미국 대비 저희가 이제 안 좋은 거죠. 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이제 환율이 이제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은 언제쯤 들어오게 되나요? 원화가 다시 하락세로 강세로 전환이 될 때? 그렇죠. 예, 보통은 점점. 이제 강세되는 초입 국면을 1,200원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펀더멘탈 대비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0원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네. 더 이상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네네네.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이제 들어올 것이다. 맞습니다. 네. 어렵네요. 근데 올 1분기를 생각해 보면 환율이 1,200원 찍고 연초 대비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졌다는 걸 보시면은 하긴. 또 굳이 환 차익보다는 이제 펀더멘탈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환까지 좋으면 더 좋게 보고.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지금 DDR5에 대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네네. 출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시장의 확대라든가 네. 신규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DDR5는 사실은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판 관련돼서 뭐 심택이나 이런 업체들도 기대감이 있고 뭐 실적에도 반영 조금씩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에서 결국 차지하는 메인은 DDR4거든요. DDR4 가격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 올라와서 회사의 매출액은 좋아지는데 본진이 빠지는 이렇게 네, 이런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 구제품은 점점 안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네. 오히려 DDR4에 대한 인기가 좀 하락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5가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셋업체 말고 이제 저는 이제 부품사들을 많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SC처럼 이제 테스트 소켓을 하는 업체들은 이제 4분기부터 매출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환되는 거는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DDR5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주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신제품이 들어왔는데 신제품 모멘텀이 있는 거는 기존 업종의 어떤 실적에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게 붙어서 실적이 올라가서 이제 멀티플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본진이 예를 들어서 DDR4가 전체 매출에서 뭐 99%를 차지하는데 DDR5의 가격이 오르고 어떤 스위칭이 전환된다고 해도 이게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 올라왔을 때 이제 본격적인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2차전지랑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2차전지가 전체 이제 저희가 이제 침투율이라고 하죠. 전기차의 침투율이 1%, 2%일 때는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5% 이상 올라갈 때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멀티플은 언제 제일 많이 오르냐면 5%에서 10%로 침투율이 올라갈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쪽에 적용시켜 보면 DDR5 역시 지금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멀티플만 조금 올리다가 반도체 본진 메모리에서 DDR4가 빡 빠지니까 이제 같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부품사들 보면 최근에 올랐던 심택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반도체 DDR5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과도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환경은 현재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근데 이제 연말 연초에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내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실제로 많이 붙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는 또 DDR5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좋고. 네, 다운 사이클에서는 뭐 DDR5 비중이 적네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DDR5가 이제부터 40% 50% 올라갑니다. 시장의 센티먼트는
저희가 주식 공부를 주디님 분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라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올라갈 때 이게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일까라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결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제 왜 빠졌을까를 생각하시고 저점이 언제일까 계속 고민.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의 그렇죠. 저점은. 요거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반등할 때 이게 이유 때문에 이 이유가 굉장히 리즈너블하다. 논리적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논리적이어서 바닥에 나왔을 거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아주 우리 드라마틱한 반등 네. 이것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단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반도체 소부장 네.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지고 네네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컨트롤 돌려보니까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PSK, 원익 IPS 이런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사실은 반도체 장비는 완전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의 뭐 캐파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사실 베타가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센티가 안 좋아질 때 가장 먼저 파는 순서가 소재보다는 무조건 장비를 먼저 팝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 바로 이재용 부회장. JY 가석방을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뉴스에 팔아라가 이번에도 맞은 건가요? 네, 이번에도 맞은 거죠. 대표님도 한 두세 달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재생 에너지 막 해서 그때 CS 윈드 뭐 이런 거 보셨는데 주가가 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양책이 나왔는데도 이게 세론 뉴스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JY도 가석방이 결정되자마자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주가가 오르려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올해 하반기에 뭐 한 15K 투자합니다. 이 기대가 이만큼이었다면 40K 투자할게요라고 나와야 이제 시장이 이제 환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세트가 지금 멀티플이 빠지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전자가 실적이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지. 그치. 지금 분기 실적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3분기까지 실적 좋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플이 지금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장비주의 투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컨트라이레나를 보면은 뭐 내년도에 반도체 투자 뭐 올해보다는 나오겠지. 그러니까 원래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은 네네. 가격이 어떻게 되든 이미 투자하기로 액수도 다 발표했고 그럼 네. 그만큼의 시설 투자는 할 거고 네네네. 그럼 장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면 달라지는 거 없잖아. 네네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네네. 거야 우리하고. 사실 장비 투자는 그 분기 실적이 적자일 때, 그러니까 장비주는 적자일 때랑 시장 센티멘트 가장 안 좋을 때 바닥에서 지금은 사실은 센티멘트 안 좋아지는 국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3분기 만약에 반도체가 세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3분기 내내 주가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속된 말로 이렇게 옆으로 긴다. 라고 했을 때 장비주는 계속 빠지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빠지고 바닥에 있을 때 이때 사시면 사실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장비주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쉬운 구간으로 보실 수도 그때만 있습니다. 사고 팔고 아예 모멘텀이 없을 때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나왔는데 IT 부품주들이 과연 좋아진다? 뭐 스마트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나와서 스마트폰이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악재기 때문에 3분기부터 올라갈 겁니다 하는데 찬물이 나왔죠. 전제가 빠지니까 이제 그럼 가장 큰 형이 빠지는데 부품주가 오를 수 있을까?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뭐 EM텍이나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은 2분기 실적 나오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큰 흐름은 아니거든요. 네, 큰 흐름에서는 IT의 멀티플이 지금 빠지는 국면이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네. 반도체 장비주가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전혀 없다,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이 될 때 가장 그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락폭이 가장 큰 거를 보면 될까요? 장비주 중에서? 그렇죠. 예, 장비주 중에서 사실은 원익 IPS나 뭐 예를 들어서 테스나 PSK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빼고서 갈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빠져도 그냥 조금씩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게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빠지고 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걸 팔고 뭐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스위칭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물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반도체 네. 이 섹터가 이렇게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럼 이걸 이제 또 우리 순환매 성격으로 이걸 또 채워주는 뭔가가 나올 네네네. 거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가 될 것이냐? 네네. 정답은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업종이죠. 제가 볼 땐 시장의 어떤 기대 네. 심리를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네네네네. 그래서 올해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을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약바이오가 제일 안 좋았죠. 업종 자체는 아직도 뭐 저희가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랐지만 업종 자체로는 가장 섹터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저는 내년에 좀 정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약바이오도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좀 계속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중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올해 내내 안 좋았죠. 그래서 안 좋은 키워드 두 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를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게임을 안 합니다. 네,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안 해서 물어보거든요. 게임 잘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물어보는데요. 저는 사실은 크래프톤이 뭐, 그때 IPO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서 계속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좀 너무 일단 국내 투자자분들 센티가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MSCI 편입이 빠졌죠. 그다음에 오보행 이슈가 나오면서 오보행이 거의 2천만 주인데 지금 1,200만 주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보행이 아직 남아 있다. 그다음 밑에서 먹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업할 수 있다. 이런 많은 차익 매물이 나올 거다라는 어떤 센티멘트. 근데 이제 그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2분기 실적에 1,70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2천억이었는데 그래도 1,700 분기 1,700억이면은 시가총액에 걸맞는 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NC소프트가 2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고요. NC소프트랑 사실 크래프톤은 저는 좀 크래프톤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IP잖아요. NC소프트도 물론 그 수익화가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분기에 막 1,000억 정도 벌 수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근데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7조, 18조거든요. 분기에 1,100억 나왔는데 그러면 크래프톤은 1,700억 나왔으니까 그래도 할증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 순이익이 이제 1조에서 1.3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좀 설명은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에 받으신 분들은 지금 혹시라도 파실 수 있으면은 팔지 말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 좀 청약이 미달됐긴 했지만 그래도 락업을 거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개월 락업, 3개월 락업 거신 분들은 지금 실망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다 싫어합니다. 네, 이 주식을 얘기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왜냐하면 이게 IPO가 나올 때가 최악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2주 전에 이제 저랑 그 게임주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게임주를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죠. 게임주 그때 중국에서 규제 나온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많이 중국 폭락했죠. 규제,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갖고 있는 어떤 원아이템 요 두 개가 굉장히 영향이 컸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작 모멘텀이 또 9월달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8월 중순부터 나와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때 미국의 상품 재화가 그러니까 재화 상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상품 소비와 이제 서비스 소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품 소비는 어떻게 보면 기대치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IT랑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좀 눌려 있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상품이나 상품 제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상반기에 먼저 땡겼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희도 보면은 이제 IT 부품이나 이제 노트북 같은 거를 이제 한다고 보면은 제가 아이패드를 새로 장만한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 노트북은 작년 하반기에 샀고요. 또 그다음에 아이패드는 저희 상반기 때 샀거든요. 네. 하반기 때는 안 사죠. 왜냐하면 이게 IT 부품이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식이죠. 한 번 사면은 2, 3년은 쓰거든요, 최소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걸 빼면 저희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IT, 그다음 반도체 우려까지 있으니까 IT 빼고, 그럼 자동차 소비주, 경기 소비주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 남은 게 결국에는 멀티플 확장할 수 있는 게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슈 하나 가운데 보면은 삼성 SDI의 미국 4조 투자. 네, 네. 그럼 다시 2차 전지의 셀은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 SDI 왜냐면 우리가 삼성 SDI에서 너무 투자 안 한다 이게 약점이었는데 네네. 예, 뭐 지금이라도 사면 괜찮은 것인지. 네. 일단 저는 2차 전지는 많이 올랐다. 너무 올랐다? 에코풀에 비하면 연초 대비 금요일 종가로 플러스 100%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SDI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실적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터리 관련해서 이게 흑전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 2분기 실적이 나오고서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는지 봤더니 미국 투자 지금 4조 얘기가 나오면서 안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 투자 4조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뉴스가 나와서 떠서 시작한다면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먼저 올라 있다면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봤던 실적 중에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게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SBS 이 두 개가 좋았는데 두 개 다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제가 실적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주 전에 실적이 좋으면 사람들이 피크로 생각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바닥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도 아 이게 빠지는 거 보면서 최근에 두 개 다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질 때는 이런 종목들을 먼저 낙폭과대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세로 뉴스로 빠졌던 종목들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두 업체 다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제 삼성 SDI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4조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 셀의 순간이 될 수 있다. 네, 매도의 순간, 차익 실현. 네네네. 그런 시점을 조심하자.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제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올 게 온 거 아니냐. 네. 보통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데요, 지금. 네. 결국엔 뭐 예전에 저희가 5월, 6월에도 이미 경험했다시피 그 FOMC 회의록이 나오는 때나 아니면 파월의 어떤 연설 스피치가 있는 때나 전에 2주 전에 먼저 주가가 빠졌어요. 그 특이하게 한국만 빠졌다가 다시 그 뉴스가 나올 때는 다 올랐거든요. 다시 제자리 갔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계속 해봅니다. 왜냐하면 FRB에서 지금 푸는 돈의 어떤 순증의 속도가 줄었던 거지 이게 회수 아직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 수익이 내기가 어려운 거랑 장이 끝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은 수익이 내기 어렵다는 거지 장이 꺾였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말씀은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강세장 속에서의 어떤 조정 기간이지 그렇죠. 강세장이 꺾이지 네네네.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네. 윤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네. 저는 2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미세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데 상반기의 실적을 상반기 때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았던 분들은 하반기 때 쉬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이렇게 뭐 바로 장이 꺾인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고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본격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임대주택, 주택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파월도 FOMC의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여부를. 근데 그렇죠. 유가가 지금 오르다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게 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 괜찮겠다. 근데 유가를 제외는 인플레이션도 되게 7월 달에 견조했고요. 저희가 코어 CPI라고 하는, 왜냐면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 CPI를 제외하고서 그런 것들도 오르고 있지만 CPI의 가장 중요한 30%를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주택 관련된 임대료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한국도 보면은 요즘에 월세가 좀 많아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목돈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도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월세로 되는데 월세가 수요가 몰리면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미국도 지금 똑같은 현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두 자릿수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른 다음에 결국에는 임대료도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는 거는 이게 지금 미국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예,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핵심인데 이거를 임대료를 제한한다는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CPI가 또 저희가 예상 외로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인 거는 중고차 지수나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빠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올랐기 때문에 CPI의 상승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결국엔 테이퍼링 이슈 전까지는 계속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페드에서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기본 1원칙.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데 FOMC의 어떤 테이퍼링 타이밍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 언제 할지 모르겠고 금리 인상의 폭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엔 잭슨홀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실 텐데 이때 이제 CPI 관련돼서 우려가 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장에서 안도하고 주가가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우리가 네. 좀 더 시장이 급락하거나 어떤 네.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한국이 항상 뭘 하든지 계속 빠르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저는 뭐 개인적인 자부심이 있는 게 요즘에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걸 제가 중소기업들을 미팅을 하면서 정말 진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엔지니어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금융 지식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판단하시는 중리인 분들도 이제 말은 주식 투자 기간은 짧지만 생각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거 정보를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 이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저희가. 근데 그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뭐 테이퍼링 11월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 불확실성이죠. 왜냐면 저는 구두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막상 11월 달에 할게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는 없어진다. 그런 뉴스 나면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불확실성이 주식을 사라지니까. 경기 개선을 확실하게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미국의 경기 개선이 지금 오르려면은 다시 그 앞단으로 보시면은 상품 소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 수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미국은 리오프닝 중심으로 가는 거고 한국은 결국엔 미국의 리오프닝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상품 소비도 그러면은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얘기는 결국 이 다음 달이죠. 테이퍼링. 네네. 아니 테이퍼링이란다. 그 잭슨홀 미팅까지는 이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계속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린이분들 왔을 때 제가 맨날 팁을 드린다고 해놓고서 맨날 까먹거든요. 시간이 돼가지고 나도 한 가지 까먹고 말씀드려요. 있었어.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따실 때 그때 막 그 현금 비중을 만드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종목별로 그냥 도대체 뭐가 더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그냥 n분의 1 해서 줄이시면 되거든요. 비율대로 모든 네, 종목을 다.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가 또 있는 게 종목을 줄이시면 됩니다. 종목. 장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해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매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매매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올라갈 때 또 따라 살 수 있고 빠질 때 더 빨리 팔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스킬을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제가 종목별로 10%씩 날리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너무 다 물려 있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뭐 10개의 종목이 있으면 5개로 일단 줄이시고요. 올라갈 때 5개 중에 많이 빠진 종목을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그때 투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그 남은 현금을 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좋은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땐 이게 5가지 종목을 압축해서 그거를 하나씩 계속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그러니까 장이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전에 빠졌던 것들이 리커버리가 되는. 근데 이런 것들도 귀찮으시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께서 존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빠졌는데 매매를 잘못하면은 올라갈 때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약간 중수 레벨로 올라가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CFD를 많이 덜어내셨다고 해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신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아직 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진 않으실 텐데요.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어차피 투자 세계에 뛰어든 이상은 항상 긍정적이지만 또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그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잘 관찰하시면서 네, 또 이런 전문가들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시나리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